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9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세탁소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울면서 대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김태형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저는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세탁소에 맡기려고 가는데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탁소요? 네, 저희 집 옷이랑 어머님 옷도 같이 맡기려고요. 겨울 코트랑 이불 같은 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침 제 겨울 코트도 세탁이 필요했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건데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좋지. 같이 가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옷 챙겨주세요. 저는 방으로 가서 겨울 코트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코트였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였습니다.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던 기억이 났습니다. 코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세탁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님. 태연이도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주니 좋았습니다. 우리는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는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정미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세탁 맡기려고요. 직원이 쇼핑백을 열어서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코트 2벌, 이불 1개, 니트 스웨터 3개,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직원이 제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코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라벨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이 코트, 라벨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직원이 코트 안쪽을 뒤집어서 보여줬습니다. 라벨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라벨이 원래 라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라벨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세탁 방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벨이요. 나중에 붙인 것 같아요. 원래 라벨 위에 덧붙인 거예요. 저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라벨 아래에 뭔가 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가까이 와서 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왜 라벨을 덧붙였을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원래 라벨을 숨기려고 할 때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라벨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제가 산 코트인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코트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이요.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백화점에서요. 어느 백화점이요? 롯데 백화점이요. 직원이 라벨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는요? 롯데 백화점에서 안 파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 거기서 샀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잘 알아요. 이건 해외 명품 브랜드인데요. 롯데 백화점에는 매장이 없어요. 신세계나 현대 백화점에만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롯데 백화점에서 샀는데, 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롯데 백화점이었어.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라벨 벗겨봐도 될까요? 안에 원래 라벨이 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직원이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라벨의 실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실밥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라벨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라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원래 라벨에는 한글이 아닌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달랐습니다. 저희가 알던 명품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짝퉁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짝퉁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만든 가짜예요. 진짜 명품 브랜드처럼 보이려고 라벨을 바꿔 붙인 거예요.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사셨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롯데 백화점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거기서 샀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백화점 안에 있는 정식 매장에서 사신 거 맞으세요? 아니면 특별 행사 같은 데서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안이 붐볐습니다. 장식도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층에서 특별 판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부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코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세일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격의 반값이라고. 저는 솔깃했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못 사던 브랜드였으니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사도 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사. 당신 선물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판매원이 포장해 줬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에서 팔고 있었으니까.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줬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스는 임시였습니다. 정식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판매원도 백화점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백화점 정식 영수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격에 명품을 샀다는 그 기쁨에 취해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임시 부스에서 샀어요. 특별 세일이라고 해서.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요. 백화점 안에 몰래 들어와서 임시 부스 차리고 짝퉁 팔고 도망가는 거요. 며느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신고해야죠. 하지만 이미 몇 년 지났으니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짜였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다른 옷들도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옷이요. 직원이 며느리가 가져온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설마요. 제 옷들인데요. 직원이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코트, 이불, 니트 스웨터들, 라벨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니트 스웨터 하나를 들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요. 라벨이 수상한데요.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그 스웨터는 며느리가 작년에 산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세일 중이라서 싸게 샀다고. 직원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짝퉁이에요. 온라인에서 사셨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짝퉁 파는 데가 많아요. 정품처럼 사진 올리고 싸게 팔아요. 사람들이 세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 가짜예요. 며느리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요. 속은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속았다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아요. 이런 사기가. 특히 중국산 짝퉁이 많이 들어와요.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정교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 곳에 따라서 환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쇼핑몰 아직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글쎄, 남편도 돌아가셨고, 영수증도 없고, 직원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신고는 하세요.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속상한 게 아니야. 남편이 사준 거였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게 너무 슬퍼. 며느리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차를 끓여줬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나? 집에 있는 물건들 확인해 봐요.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가짜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샀던 것들. 알고 보니 짝퉁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속는 사람이었나. 며느리는 온라인 쇼핑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쇼핑몰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폐업한 것 같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짝퉁 옷을 구매한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제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용히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구매하셨죠? 어디서 구매하셨죠? 얼마를 지불하셨죠? 우리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국산 짝퉁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백화점 같은 곳에 무단으로 부스를 차리고 짝퉁을 판매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증거도 부족하고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으면 연결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건은 사이버 수사대에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진행 상황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너무 싼 가격에 명품을 판다면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시고 가요. 배고프실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순진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속이는 사람들이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온라인 쇼핑할 때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요. 리뷰도 꼼꼼히 보고 판매자 정보도 확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백화점 정식 매장에서만 살 거야. 아니면 아예 안 사든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태연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려줘.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짝퉁 코트. 남편의 선물이었던 그 코트가 가짜였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좋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단순히 제가 속은 것뿐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세탁소에서 발견된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불운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경찰서에 간 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조심하세요. 뭔가 살 때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또 이상한 거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우리가 확인해 드릴게요. 고마워.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짝퉁 유통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최근 중국산 짝퉁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일이, 남편이, 그 코트가 한참을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백화점. 남편과 함께 갔던 곳.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임시부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팔던 그곳을 계속 걸었습니다. 층을 오르내리며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했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와.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층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층, 10층, 15층. 백화점에 그렇게 높은 층이 있었나. 이상했습니다. 마침내 멈췄습니다. 20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옥상과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분수가 있었고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진실? 남편이 저를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코트 말이야.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았어. 저는 놀랐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왜 사준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갖고 싶어 했잖아. 그 브랜드를. 하지만 진짜는 너무 비쌌어. 우리 형편에 살 수 없었어. 그래서 비슷한 걸 찾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속인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신 기쁜 얼굴을 보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마음이 중요하지. 진짜 가짜가 뭐가 중요해.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짝퉁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야. 더 큰 일이 있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남편이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분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발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 말을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 고양이가.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고양이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고양이는 정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꽃밭 사이로 분수를 지나 저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문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특히 남편, 정말 옆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일찍 깬 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꿈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들, 조심하라고, 더 큰 일이 있다고, 무슨 뜻일까? 그리고 고양이가 보여주려던 것은 빨간 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의미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옷들을 다시 봤습니다. 짝퉁들 그리고 다른 옷들도. 혹시 놓친 게 있나? 다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실밥을 만져봤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벌이 이상했습니다. 작년에 산 재킷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샀던 것, 세일 중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샀던 재킷, 라벨을 봤습니다.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실밥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꿰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었습니다. 라벨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라벨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된, 역시 짝퉁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속은 거구나. 계속 확인했습니다. 신발도, 가방도, 액세서리도, 놀랍게도 짝퉁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온라인에서 산 것들, 세일이라고 해서 샀던 것들. 저는 그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5개나 되었습니다. 재킷, 신발 한 켤레, 가방, 목걸이, 귀걸이.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속았다니.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집에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야.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짝퉁이 더 나왔어. 많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서 오세요.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거실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다 짝퉁이야. 며느리가 가까이 와서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확인했어. 라벨들을 자세히 봤더니 전부 수상했어. 실밥을 풀어보니 다 짝퉁이었어. 며느리가 하나하나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중국어로 된 라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것들 다 온라인에서 샀어. 다른 쇼핑몰에서. 근데 다 짝퉁이야. 우연일까?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혹시 같은 업체가 여러 쇼핑몰을 운영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구매 내역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앉아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쇼핑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발견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봐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쇼핑몰들 다 같은 사업자 번호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같은 사람이 운영한 거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봐요. 모두 같은 건물이에요. 서울 어딘가에 있는. 저는 그 주소를 봤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게요. 이거 알려야 해요. 그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경찰관과 통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뭔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그러는데요. 이거 조직적인 사기일 수 있대요. 그 주소로 가보자고 하네요. 저희도 같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함께 간대요.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짝퉁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증거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경찰관. 이름이 김동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가시죠. 우리는 경찰차를 탔습니다. 김동욱 경찰관이 운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도 함께 했습니다. 박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그 주소 확인해 봤는데요. 상가 건물이더라고요. 2층에 여러 사무실이 있어요. 우리가 찾는 곳은 302호예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마 유령 회사일 겁니다. 짝퉁 판매하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잠적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동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40분쯤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즐비한 곳.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더러웠고 간판들도 낡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302호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간판도, 그냥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민수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의자들,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욱이 그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봐요. 주문서네요. 며느리가 다가가서 봤습니다. 중국어로 된 주문서들이었습니다. 의류, 가방, 액세서리, 대량으로 주문한 내역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바로 열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쇼핑몰 계정, 모두 이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것들, 그리고 고객 정보, 수천 명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내역.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조직적이네요. 대규모 사기 조직입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은 어디 간 거예요?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눈치챘나 봐요. 우리가 조사 시작한 걸. 그래서 도망간 것 같아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럼 못 잡는 거예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정보들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CCTV도 확인할 거고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창고 열쇠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그 열쇠로 옆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짝퉁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수백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상태로, 라벨도 붙이지 않은 상태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이거 압수해야겠어요. 증거물로. 그는 본청에 전화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더 많은 경찰들이 왔습니다. 감식반도 왔습니다. 사무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피곤하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봐야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동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가시죠.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셨어요. 이 정보들로 조직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김동욱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진행 상황 있으면. 고맙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녀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조직이었다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되었다고, 모두 연락하고 있다고. 저도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전화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동욱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덕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CCTV 분석하고 금융 거래 추적해서 주범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잡았나요? 김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체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추적 중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동욱이 설명했습니다. 40대 남자예요. 이름은 최진호.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했고 중국에서 짝퉁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팔았어요. 몇 년째 이런 짓을 해왔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김동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묘했어요. 계속 쇼핑몰 이름을 바꾸고 사무실도 옮기고 그래서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충분해요. 꼭 잡을 겁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세요. 꼭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드디어 잡히는군요.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밤늦게 저는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씨. 김동욱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김동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았어요. 용의자를 인천공항에서 도망가려던 걸 체포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질 신문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김동욱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로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함께 가자고.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직접 본다는 게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얼굴일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10여 명쯤 되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김동욱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용의자와 대질하실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요. 순서가 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욱이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통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 그가 최진호였습니다. 우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동욱이 옆에 섰습니다. 최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인 사람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허무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으니까요. 김동욱이 최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박순덕 씨, 당신이 판매한 짝퉁 코트를 구매하셨어요. 최진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김동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할 말 없습니까? 사과라도. 최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과요. 왜 해야 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도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기를 쳤잖아요. 짝퉁을 진품처럼 속여 팔았잖아요. 최진호가 비웃었습니다. 속였다고요? 사람들이 속은 거지. 저는 그냥 팔았을 뿐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라벨을 바꿔 붙여서 진품처럼 속인 거잖아요. 최진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샀잖아요. 너무 싸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라고 믿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샀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싸게 명품을 샀다고. 그게 진짜라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사기는 사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최진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그 돈 다 토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감옥도 가고요. 최진호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1년, 2년, 나오면 또 하면 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반성이 없었습니다.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생각했습니다. 김동욱이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 없는. 하지만 법으로 반드시 처벌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해도 제 마음이 풀릴까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 허탈감, 안타까움.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지은아, 맞니? 우리도 잘못한 거. 너무 싸다는 걸 알면서도 사려고 한 거.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욕심을 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사기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나쁜 건 속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진호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언론, 방청객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최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진호는 지난 5년간 중국산 짝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정품으로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123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짝퉁인 줄 몰랐습니다. 단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을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들,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명백히 짝퉁인 줄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로부터 짝퉁 코트를 구매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 임시 부스에서요. 그때는 진품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진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백화점에서 팔고 있었고 브랜드 라벨도 붙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짝퉁인 줄 알았습니까? 세탁소에서 발견했습니다. 라벨 아래에 다른 라벨이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이 코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이 코트 얼마 주고 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 정품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세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싸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심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면서도 산 거니까.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다른 질문 하세요. 저는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말도 맞았으니까요. 저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신문 받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싸게 명품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힘드네.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갔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판결 났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징역 3년이래요. 그리고 벌금 2억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3년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래요.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배상도 명령 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가능할 거래요. 최진호가 가진 재산으로. 하지만 전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받았으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잊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도, 분노도, 슬픔도.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욱 경찰관이었습니다. 박순덕 씨, 판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모임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동욱이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담당자 번호 보내드릴게요. 연락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는 며느리와 함께 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최진호에게 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69살이고요. 짝퉁 코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사준 거였는데 나중에 가짜인 걸 알았어요. 많이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모두 싸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고 속았다는 것도 속상했지만 자신을 탓하게 된다고. 모임이 끝나고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이에요. 이야기 들었어요. 공감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명품 가방을 샀는데 짝퉁이었다고.
남편 생일 선물로 샀던 거라 더 속상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그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모임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험을 나누자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자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짝퉁 식별법을 정리하고 주의사항을 만들고 홍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지만 며느리가 격려해줬습니다. 어머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용기 내세요. 1월 16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첫 강연 날, 손이 떨렸지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짝퉁에 속았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니.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짝퉁 피해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정, 커뮤니티 센터, 때로는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최진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범수로 지낸다고,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이름을 보니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이미선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코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덕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코트예요. 저 양재 배우고 있거든요. 언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을 담아서요. 코트를 꺼내 봤습니다. 예쁜 코트였습니다. 검은색, 심플한 디자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진짜 명품보다 이게 더 귀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자랑했습니다. 지은아, 미선이가 코트 만들어줬어.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잘 됐네요. 그거 입고 다니세요. 저는 그날부터 그 코트를 자주 입었습니다. 강연 갈 때도, 모임 갈 때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코트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진심이 담긴 그 말에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1년 전 꿨던 그 꿈. 백화점 옥상 정원. 남편이 있던 곳. 저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오래 기다렸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더라. 강연도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늘 지켜보고 있어. 자랑스러워. 당신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한 거야. 용기 내서 일어선 거야.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벤치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그때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번처럼 고양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왔어요. 저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의 길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할 거야. 늘 그랬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열심히. 그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고양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최진호의 아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호의 아들이요? 네,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최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사업한다고만 알았어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책임을 느껴요. 피해자분들께. 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줘서.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피해 복구라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주실래요? 피해자 모임에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민수가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의 진심을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용서의 시작이 될 거예요. 최민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모임에 최민수가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 사람씩 그를 용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수는 울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자신이 바로잡겠다고,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우리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임의 일원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최진호가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며칠 후 최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최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대요. 직접.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최진호와 최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최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후회했습니다. 매일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최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해 복구든 봉사든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세요. 당신 경험을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최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후로 최진호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진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법률 지원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용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강연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최진호와 최민수도 여전히 함께 했습니다.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논의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강연하는 모습, 모임하는 모습, 일상생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최진호도 인터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피해자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용서의 과정을. 몇 달의 촬영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하다고, 배웠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4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임 회원들, 가족들, 지인들.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짝퉁에 속았습니다. 남편이 사준 코트가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짜 가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심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용서라는 걸. 남편이 사준 코트는 가짜였지만 남편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들도 처벌받았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를 찾는 겁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우정, 진짜 용서. 그게 진짜 명품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백화점 옥상 정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준비됐어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빛을 향해.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10년 후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을 기리며 그녀의 뜻을 이어가며 매년 그녀의 기일에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최민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 짝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단체의 이름은 박순덕 재단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세탁소 직원 정미숙도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라벨을 발견한 것이 모든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심을 나누고 용서를 실천하는 박순덕의 유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검은 고양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옹하고 울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